어머님, 이제 좀 추우세요? 버티기 힘들죠? 도장만 찍고 이만 사라지세요, 제발. 칠순잔치가 끝난 그 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뒤뜰 창고 기둥에 묶어놓고 시익 웃으며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순간 박 여사의 낡은 휴대폰은 바닥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찾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모두가 끝났다고 믿은 바로 그 자리로 몇 시간 뒤 리무진 수십 대가 줄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그 밤의 진짜 주인이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박 여사의 칠순 잔치가 끝난 늦은 밤이었습니다. 한정식집 뒤뜰 창고는 싸늘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박 여사가 거친 숨을 내쉬며 창고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밧줄이 손목을 조여왔습니다. 며느리 박수진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박 여사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박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늘 이 잔치를 마지막으로 모든 걸 끝내겠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거든요.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도박에 미쳐서 집안을 거덜내신다고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도 이제 어머니를 포기했다고요. 박 여사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박 여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집 재산 포기 각서예요. 당장 도장 찍으세요. 아니면 이 추운 창고에서 밤을 새우셔야 해요. 박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것이 될 텐데. 박 여사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박 여사의 낡은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없애드리죠. 수진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무도 어머니를 찾으러 오지 않을 거예요. 민호는 제가 잘 달래놨거든요. 수진이 창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창고 밖에서 어린 아르바이트생이 수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창고 문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진이 아르바이트생을 노려봤습니다. 뭘 보고 있어? 아르바이트생이 떨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래, 아무것도 본 게 없어야 해. 쓸데없이 입을 놀렸다가는 내 앞길도 끝이야. 수진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민호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은 잘 됐어? 수진이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직 버티시네. 하지만 날이 더 추워지면 알아서 찍을 거야. 민호가 불안해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어머니가 혹시라도. 걱정 마. 어머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해. 하룻밤만 추위에 떨면 금세 포기할 거야. 수진이 하객들이 남긴 음식을 챙겼습니다. 이런 비싼 음식들이 남아서 다행이네. 내일 아침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겠어. 창고에 혼자 남은 박 여사가 묶인 손을 비틀어댔습니다. 밧줄이 손목에 파고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박 여사가 한복 옷고름을 만졌습니다. 작은 놀이개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놀이개를 뜯어냈습니다. 놀이개 뒷면에 작은 버튼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작동할까? 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놀이개에서 작은 불빛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 본사 비서실에서 비상 알람이 울렸습니다. 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총수님의 비상신호다. 최 회장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경호팀을 소집하라. 코드 오메가 발령이다. 비서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최 회장이 컴퓨터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한정식 집? 총수님이 왜 거기에? 최 회장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 씨에게 연락해봐. 총수님의 아들이니까 뭔가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민호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지시대로 민호가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총수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당장 출발한다. 진성그룹의 모든 경호 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식 집을 향해 검은색 차량들이 출발했습니다. 창고에서 박 여사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이개를 다시 한복 속에 숨겼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 날 이른 새벽 박 여사가 창고에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추위에 떤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버티시는 거예요? 박 여사가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짜증을 냈습니다.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도장 찍으세요. 박 여사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실장이세요? 저 박수진이에요. 부동산 건 좀 급하게 처리해 주세요.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는 나중에 만들 테니까 일단 금매로 넘기세요. 빨리 해주세요. 김 실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데 부인. 그 부동산은 10년 전에 진성 법무팀에서 신탁 처리했어요. 본인이 아니면 거래가 절대 불가능해요. 수진이 순간 멈췄습니다. 진성이라고요? 진성그룹 말이에요? 네, 맞아요. 진성그룹 법무팀에서 직접 처리한 건이라서. 수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성그룹이라니. 어머니가 그 집 하녀라도 했나?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름이 같을 뿐이야. 우연의 일치겠지. 수진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구청으로 와. 위조한 서류라도 일단 접수해보자. 같은 시각 진성그룹 경호팀 선발대가 한정식 집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조용히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경호팀장이 어제 아르바이트생을 찾아냈습니다. 너 어제 여기서 일했지? 아르바이트생이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젯밤에 뭔가 이상한 거 못 봤어? 아르바이트생이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말하면 저한테 해 끼치지 않을까요? 경호팀장이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너를 보호해 줄게. 안전하게 해줄 테니까 본대로 말해봐. 아르바이트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할머니를 창고에 가뒀어요. 그리고 협박도 했어요. 경호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상황 파악됐습니다. 총수님이 창고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수진과 민호가 서류를 제출하려 했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서류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진성 법무팀의 확인서가 필요해요. 수진이 화를 냈습니다. 진성 법무팀이 뭐길래 자꾸 나와요? 공무원이 당황했습니다. 모르시나요? 이 부동산은 진성그룹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특별관리 대상이라서. 수진이 민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가자. 뭔가 이상해. 밖으로 나온 수진이 민호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몰래 재산을 다 빼돌리신 거야. 진성그룹에 넘기신 거라고. 민호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어머니가 그런 큰 회사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신 거잖아. 가난한 척하면서 알고 보니 재산이 있었던 거야. 같은 시각 경호팀이 한정식 집 사장에게 CCTV를 요청했습니다. 사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젯밤 영상이 다 삭제됐어요. 누가 지웠는지 경호팀장이 최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CCTV는 삭제됐지만 목격자 증언은 확보했습니다. 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당장 출발한다. 최 회장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진성 법무팀과 이사들에게도 연락해. 비상사태야. 한정식 집에서 직원이 사장에게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밖에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녀요. 사장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뭔가 이상해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수진이 전화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가 틀어지고 있어. 수진이 급하게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황 실장이세요? 저 박수진이에요. 구급차 하나 급하게 보내주세요. 할머니 하나 요양원으로 모셔야 해요. 당장이요. 수진이 전화를 끊고 민호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식당으로 가자.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 민호가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해요?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움직여. 수진과 민호가 급하게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리무진 행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뒤뜰에 도착하는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어귀로 하얀 구급차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야. 이제 어머니를 옮기기만 하면. 그때 더 큰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리무진들이 줄지어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리무진들이 한정식 집 주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각 차량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구급차를 순식간에 포위했습니다. 구급차 기사가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가장 뒤에서 최고급 리무진이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최 회장이 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최 회장을 호위하며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근처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블로거가 이 광경을 봤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이네.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블로거가 휴대전화로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진성그룹 최 회장이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수진이 최 회장을 보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최 회장님? 왜 이런 분이 여기에? 수진이 급하게 최 회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심하셔서 요양원에 모시려던 참이에요. 최 회장이 차갑게 수진을 밀어냈습니다. 비켜. 최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창고 문을 부수어라. 경고원들이 즉시 창고 문을 붙였습니다. 쾅! 창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기둥에 묶인 박 여사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한복이 구겨지고 머리가 흐트러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박 여사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총수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블로거가 흥분해서 중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성그룹 최 회장이 무릎 꿇고 있어요. 총수님이라고 불렀어요. 인터넷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진성그룹 총수가 감금됐다고? 이거 실화야? 세기의 스캔들이다. 민호가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총수라고? 최 회장이 직접 박 여사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박 여사가 최 회장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최 회장이 새 위성 전화를 건넸습니다. 총수님, 진성 법무팀에게 연락하시겠습니까? 박 여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법무팀장에게 연결해줘. 잠시 후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법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 불법 감금과 존속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진성그룹 총수라고요? 최 회장이 경고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즉시 경찰에 신고해라. 불법 감금과 존속 폭행 혐의다. 어제 수진에게 협박당했던 아르바이트생이 달려왔습니다. 경찰에게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할머니를 때리고 창고에 가뒀어요. 제가 다 봤어요. 민호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진성그룹이. 민호가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쓰러지는 민호를 경호원이 받았습니다. 박 여사가 수진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네가 원하던 게 이거였지? 내 재산이. 수진이 떨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박 여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이 박 여사를 리무진으로 모셨습니다. 총수님, 병원부터 가시겠습니까?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리할 일이 많다. 리무진이 출발하자 블로거의 방송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진성그룹에 숨겨진 총수가 친아들에게 감금당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수진과 의식을 잃은 민호를 연행했습니다. 한정식 집 주변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진성그룹 본사 최고층 집무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박 여사가 총수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본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사들이 일제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전설로만 듣던 창업주의 등장에 모두 경악했습니다. 박 여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김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총수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박 여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할머니로 살았습니다. 아들 곁에서 말이죠.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를 감금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총수님, 수진과 민호는 구속 수사 중입니다. 형량은 3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모든 카드와 계좌를 동결시켜라. 법무팀장이 나섰습니다. 총수님, 형사 고소와 별개로 상속결격 사유 검토도 진행하겠습니다. 박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해라. 한 푼도 남기지 마라. 수진이 변호사를 구하려 했지만 모두 수임을 거부했습니다. 상대가 진성그룹 법무팀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였습니다. 결국 수진에게는 국선 변호사가 배정됐습니다. 박 여사가 최 회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아파트를 처분해라. 내 낡은 집은 재단에 기부하고. 최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유치장에서 민호가 면회온 국선 변호사에게 애원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선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이라도.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박 여사는 그룹과 유일한 핏줄 모두에게
배신당했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무실에서 혼자 업무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자료가 눈에 띄었습니다. 수십 년 전 익명으로 후원했던 보육원 자료였습니다. 박 여사가 최 회장을 불렀습니다. 최 회장, 나 잠시 나가겠다. 최 회장이 놀랐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혼자 다녀올 곳이 있다. 박 여사가 신분을 숨기고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보육원 뒤편에서 한 여고생이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불사조 그림이었습니다. 재에서 부활하는 아름다운 불사조였습니다. 박 여사가 다가갔습니다.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여고생이 돌아봤습니다. 지원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지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그림 좋아하세요? 지원이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뽑아서 박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추우시죠? 이거 드세요. 박 여사가 캔커피를 받았습니다. 지원의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지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없어요. 저를 버리고 가셨어요. 박 여사가 불사조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불사조를 왜 그렸니? 지원이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불사조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요. 박 여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운명적인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박 여사가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회장, 법적 후견인이 되는 방법을 알아봐라. 최 회장이 놀랐습니다. 누구의 후견인 말씀이십니까? 내가 만난 아이가 있다. 내 곁에 두고 싶다. 박 여사가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원 재단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해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지원은 박 여사의 법적 양녀가 되어 박지원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개소식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 여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박 여사가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가까운 핏줄에게 버림받았지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진정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박 여사가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노인 학대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개소식 후 지원의 첫 번째 미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재단이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유명한 미술평론가가 지원의 그림 앞에서 감탄했습니다. 이 불사조 그림을 보세요.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거입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작가님, 이 그림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지원이 박 여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처럼 저도 다시 태어났거든요. 전시회장 한쪽에 지원이 그린 박 여사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박 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그 그림을 바라보며 생애 가장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칠순 잔칫날의 악몽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찜질방에서 수진과 민호가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만기 출소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빈털털이었습니다. 민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일도 제대로 못하겠어. 수진이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게 왜 그때 어머니한테 잘하지 못했어.
찜질방 TV에서 재단 개소식 뉴스가 나왔습니다. 박 여사와 지원의 행복한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수진이 TV를 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저 할망구가 저렇게 잘 살고 있어. 수진의 눈에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복수해야 해. 어떻게든 복수하고 말 거야. 수진이 뉴스를 자세히 봤습니다. 박 여사가 정기적으로 병원을 출입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 병원이면 기회가 있을 거야. 수진이 민호를 재촉했습니다. 당장 나가서 일 구해와. 돈이 필요해.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했잖아.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안 하면 길거리에서 잘 거야. 수진이 병원 근처를 몇 번 돌아다녔습니다.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박 빚에 시달리는 청소부를 찾아냈습니다. 수진이 그 청소부에게 접근했습니다. 혹시 돈이 필요하신가요? 청소부가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왜요? 간단한 일만 해주시면 좋은 돈을 드릴게요. 재단 개소식 파티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지원의 부축을 받으며 퇴장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 여사가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지원이 급하게 박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최 회장이 달려왔습니다. 총수님 괜찮으십니까? 박 여사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좀 어지러우니 병원에 가자. 한 기자가 이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다음 날 작은 기사가 났습니다. 박 여사 건강 이상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수진이 그 기사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재단 회의실에서 노인 학대 피해자 법률지원팀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 여사가 자료를 보다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극심한 복통이 밀려왔습니다. 아! 박 여사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현기증까지 몰려왔습니다. 지원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박 여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지원이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실 좀 불러주세요. 박 여사가 진성그룹 BVIP 병동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주치의인 김 박사가 직접 맞이했습니다. 김 박사는 수십 년 전 박 여사의 익명 후원으로 의대를 졸업한 세계적인 종양내과 권위자였습니다. 총수님,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김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원이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최 회장도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지원아, 총수님 상태는 어떠니? 지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검사 중이에요. 김 박사가 검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지원 양, 최 회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김 박사가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총수님이 췌장암 말기입니다. 지원이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습니다. 말기라니요? 그럼 얼마나? 김 박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칠순 잔칫날 겪으신 충격과 스트레스가 병을 악화시켰네요. 최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치료 방법은 없습니까?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신 실험 치료가 있지만 성공률이 낮습니다. 박 여사가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지원이 침대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박 여사가 김 박사를 봤습니다. 김 박사 검사 결과를 말해줘. 김 박사가 망설였습니다. 총수님, 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숨기지 말고 정확히 말해. 췌장암 말기입니다. 6개월 정도.
박 여사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지원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치료받으세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박 여사가 지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치료에 연명하기보다 남은 시간을 정리하고 싶다. 그때 수진에게 매수된 청소부가 간호사 스테이션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틈을 타서 박 여사의 차트를 몰래 확인했습니다. 췌장암 말기, 시한부 6개월. 청소부가 휴대전화로 차트를 촬영했습니다. 수진이 쪽방에서 청소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췌장암 말기라고요? 청소부가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수진이 사진을 확인하고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 수진이 연예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종 하나 있는데 관심 있어요? 기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특종인데요? 진성그룹 박 여사가 췌장암 말기래요. 시한부 6개월이라고 하네요. 기자가 흥분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확실한 정보인가요? 수진이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병원 차트 사진도 있어요. 얼마 주실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자극적인 기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성그룹 박 여사, 췌장암 말기 시한부. 진성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쪽방에서 뉴스를 보던 민호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아프시구나. 수진이 민호를 흔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지금 가서 빌어야 단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어. 민호가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우리를 만나주실까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러게 빨리 가자고. 죽기 전에 가서 용서 빌면 마음이 풀릴지도 몰라. 수진과 민호가 B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병동 입구에서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기자들이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비정한 어머니 프레임을 씌우려는 수진의 계산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병실에서 소란을 들었습니다. 저들을 들여보내줘. 최 회장이 놀랐습니다. 총수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박 여사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야지. 해소. 병실 문이 열리고 수진과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헬쑥해진 박 여사의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 여사가 민호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네가 흘리는 그 눈물이 나에 대한 미안함이냐, 아니면 재산에 대한 아쉬움이냐? 민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의 눈빛은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병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이것부터 보고 이야기하자. 화면에 칠순 잔칫날 창고 CCTV가 나타났습니다. 최 회장이 복구한 영상이었습니다. 수진이 박 여사를 때리고 협박하는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어머니가 도박에 미쳐서 집안을 거덜낸다고 거짓말했지? 수진이 화면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여사가 다른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민호가 수년간 박 여사의 생활비를 횡령한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민호야, 넌 내 돈으로 수진이를 먹여 살렸구나. 민호가 덜덜 떨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박 여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네가 나를 뒤뜰에 묶었던 그날 나는 너희를 이미 자식으로 포기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회장의 안내로 진성법무팀 변호사 3명과 공증인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 원장 공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 여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 박순희는 내 모든 재산을 법적 양녀인 박지원에게 상속한다. 수진이 발끈했습니다. 이건 무효야. 친아들 민호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걸겠어. 변호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민법 제1004조에 의거해서 피상속인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상속 결격자가 됩니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범죄라고.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민호 씨는 존속 감금과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모든 상속 자격을 법적으로 박탈당했어요. 민호가 충격을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박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선택한 길이다. 수진이 박 여사의 침대로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할망구가. 경호원들이 즉시 수진을 막았습니다. 수진이 발버둥치며 끌려나갔습니다. 놓아, 놓으라고. 민호가 병실 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았습니다. 박 여사는 그를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실에는 박 여사와 지원, 최 회장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박 여사가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아, 재단을 잘 부탁한다. 지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아직 포기하시면 안 돼요. 박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듬어 달라. 지원이 박 여사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박 여사가 지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를 만난 게 내 생애 가장 큰 행운이었다. 최 회장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총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 여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칠순 잔칫날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난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하다. 박 여사가 지원과 최 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결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병실에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정한 가족과 함께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이 박 여사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박 여사가 마지막으로 작은 미소를 짓고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박 여사의 장례식이 진성그룹 그룹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지원이 상주 자리에서 꿋꿋하게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장례식장 한편에 보육원 원장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칠순 잔칫날 용기 내어 증언했던 아르바이트생도 와 있었습니다. 총수님이 저에게 장학금을 주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아르바이트생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민호가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경호원이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민호가 멀리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장례 행렬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호가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지원이 공식적으로 지원재단 2대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동시에 진성그룹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지원의 첫 번째 업무 지시였습니다. 박 여사님이 거부하셨던 췌장암 실험 신약을 진성병원에서 모든 환자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세요. 김 박사가 감동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총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한편 수지는 진성그룹의 정보를 안다며 가짜 투자 사기를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진성그룹 내부 정보가 있어요. 투자하면 대박 날 거예요. 수진이 노인들을 속였지만 곧 경찰에 잡혔습니다. 피고인 박수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법정에서 수진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호는 알코올 중독으로 길거리에서 쓰러져 발견됐습니다.
행려병자 취급을 받으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호가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최 회장은 공식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곁에서 경영 고문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지원 양, 총수님의 뜻을 잘 이어가고 있어요. 최 회장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몇 년 후 지원재단은 국내 최대 복지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지원이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리더로 선정됐습니다.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지원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진성그룹도 지원의 윤리 경영하에 최고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원이 박 여사와 처음 만났던 낡은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최신식 건물로 재건축된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아, 오늘은 벽화를 그려볼까? 지원이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주제로 벽화를 그렸습니다. 박 여사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나눠줬습니다. 너희들 꿈이 뭐야? 지원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처럼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원이 보육원 원장의 이름을 딴 미술장학재단도 추가로 설립했습니다. 박 여사의 뜻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민호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경영인 지원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진성그룹 로고가 크게 비쳤습니다. 민호가 공허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이.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원이 박 여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활짝 핀 국화꽃과 자신이 그린 불사조 그림을 바쳤습니다. 어머니, 재단이 잘 되고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지원이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국화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지원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시죠? 묘소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습니다. 박 여사가 원했던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칠순잔치 뒤뜰 창고에 묶여있던 약한 노인은 알고 보니 거대한 그룹의 총수였고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르던 이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한 아이는 끝까지 손을 잡아준 그 마음 하나로 가장 소중한 유산과 가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지요. 결국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건 돈이나 혈연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어준 작은 친절, 그리고 끝까지 지켜준 단 한 사람의 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곁에는 어떤 관계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을 떠올리며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